네, 미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췄죠. 한국은행 금통위도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원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8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습니다. 은행별로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뭐 집값이 조금 잡힌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진짜 현장이 어떤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김인만 소장님 네. 현장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변화 조짐이 있습니까? 네, 9월 들어서면서 확실히 좀 주춤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 자체는 아직 9월 통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7, 8월보다는 좀 크게 감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좀 특징을 보자면 집주인들이 이게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하락 거래가 되지는 않고요. 집주인들은 오히려 호가를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매수자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대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기다려보자. 금리 인하도 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들은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는데 9월 이후에 이제 10월 정도 돼서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또 작동이 돼서 거래가 늘어날지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주인이 팔려고 하는 분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는다. 사는 분들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드는 조짐. 집주인들은 왜 가격 호가를 낮추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 소유자들은 네. 만약에 내가 주택을 10억에 샀다가 네. 이게 15억 또는 20억이 됐다라면 10억은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이게 15억, 20억이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네. 5천만 원 1억 내리는 것도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하고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올라간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통상 부동산을 우상향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최근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좀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안 내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런데 안 내린다. 근데 거래는 거기, 줄어드는데.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소유자들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생각. 주택 공급이 그 금리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량이 부족해서 향후에 주택 가격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 예.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안 내리는 것 같아요. 공급이 좀 늘어날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는 거의 없습니까? 없는 것 정부는 같습니다. 계속 공급 대책 발표하는데도?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주택 공급 대책은 공공주택은 뭐 사전 분양을 금년도 3기 신도시가 한 2만 가구 정도 하지만 실제 이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네. 당장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당장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는 사용 가치 아닙니까? 예. 매매도 거의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입주 물량으로 받기 전까지는 가격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 공급 대책이 있는데 시장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기대가 그렇게 아직 높지 않은 상황. 사실 주간 아파트 동향이 이제 매주 발표되잖아요. 네네. 한국 부동산원이죠. 9월 네네. 셋째 주 가격이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이게 바로 그런 2단계 스트레스 DSR 영향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강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눈치 작전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기를 좀 두들기는 상황인데요. 예. 우리가 변동률을 좀 정확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9월 2주 차가 0.23%였고요. 예. 추석 때 9월 3주 차가 0.16%입니다. 0.07%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네. 이 그래프를 잘못 보게 되면 마치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상승 속도 그러니까 자동차로 뭐 예를 들자면 한 120km 달리다가 지금 95km로 내려왔는데 네. 그걸 이제 하락으로 보느냐 사실은 달리고는 있는데 달리는 속도가 좀 둔화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월, 8월 너무 단기간에 한 130km 정도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드는 건 정상이지만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계속 달리고는 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고 있다. 네네. 이제 아까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달리고는 있지만
폭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멈추거나 혹시 뭐 뒤로 갈 수 그럴 수도 있는데 마침 이 통계 결과가 나오고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기준 시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은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예. 전달에 만약에 2% 올랐는데 이번 달에 1% 올랐으면 1% 하락으로 나옵니다. 어. 이게 기준 연도나 기준 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번에 그 발표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발표한 거는 전월 대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전월 대비인데 우리 그 김인만 소장이 얘기한 대로 이번 달에 이번 주에 그 0.16% 상승한 겁니다. 상승. 전주보다는 하락했지만 상승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0.16% 오른 게 전주 대비 0.1% 오른 거죠? 전주보다 그렇죠, 좀 전주 덜 대비. 올랐다는 얘기지 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주는 0.23% 올랐고요. 이번 주는 또 0.16%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중요한 게 지금 두 분 다 거래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정말 폭발했잖아요. 8천 건이 넘었는데 네. 아직 8월 통계 다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8월과 9월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그 민간 통계에서 보면은 뭐 8월에는 거의 뭐 반토막 나는 것 같습니다. 7월에 비해서. 네. 그리고 9월은 뭐 지금 뭐 한 500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0 몇 건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아, 서울 근데 이제 앞은- 문제는 이게요. 예. 8월 통계가 6월, 7월에 거래된 양입니다. 거래되고 나면 한 달 후에 이제 그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부동산원과 이제 그 중개협회의 가격이 다르다는 걸 좀 추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예. 이 차이 시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차이가 8월의 통계량은 실제 그 8월에 거래된 게 아니고 6월 말 7월에 거래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격 동향도 그 관련해서 조금 긴밀하게 좀 정밀하게 좀 체크를 판단을 해봐야 네, 되겠군요. 통계적으로는 하여간 8월이 7월보다는 거의 그 숫자로는 줄었는데 그 양이 이제 7월 건 6월 거라고 봐야 되고 한 달 전 걸 봐야 되거든요. 여튼 지금 통계에 잡히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저하게 네. 줄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집값 상승폭도 오르고는 있습니다. 달리고는 있는데 폭이 좀 둔화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왜 매물 아닙니까? 팔려고 내놓은 매물. 네네. 매물은 그러면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까? 매물은 늘어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8,800건을 넘어섰는데 예. 이 8,800건이 굉장히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2020년, 2021년에 예. 이제 집값 연끌하고 집값이 폭등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또 비교를 해보면 넘버 3, 세 번째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예. 7월이 기준치가 굉장히 높았다. 8월 거래량이 낮은 게 워낙 아닙니다. 많았다. 8월이 지금 5,500건 정도 나오는데 예. 아직 그 집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6,000건 정도 나옵니다. 사실 6,000건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작년에는 우리 3,000건 넘어가도 많이 아니, 거래가 금년도 됐다. 2월, 3월 달에도요 2,000건쯤은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0건. 8월 또 적은 거래량은 아닌데 이게 7월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줄어든 아까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전월 대비로 비교하니까 등락폭을 이렇게 네.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예, 건데요. 예. 실제 8월에 5,700건 정도 거래된 걸로 지금 잠정 집계돼 있는데요. 예. 5,000건도 서울은 많은 겁니다. 많은 거다. 네, 이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4,000건에서 5,000건 사이 정도가 거래되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한 5,000건에서 6,000건 정도 거래되니까 7월 달에 8,000건은 과열되듯이 많이 거래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5,700건 정도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겠나. 정상적인 거. 네. 7월이 거래가 과열 정도로 많았다. 쌓이는 매물을 어떻게 통계를 좀 정확히 일단 봐야 매물 같은 경우는요. 13일 기준으로 83,468건 서울 아파트 매물이 그렇게 집계가 되는데 뭐 전달 대비 6% 정도 늘어났는데요. 자, 우리가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일부 분들은 뭐 집값 하락의 징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매물이 어떤 매물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린 호가를 떨어뜨린 하락 매물이냐 상승 매물이냐인데 지금 매물들 서울에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 집주인들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7월, 8월에 올린다. 이제 전고점 도달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주로 전고점 도달한 아파트를 보게 되면 동이나 층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얄동, 로얄층에 있는 물건들이 전고점이 거래가 됐는데 예. 어떤 매물들이 나오냐면 비로얄동에 있는 물건들도 같이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전고점에 가까이서 매물을 올리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지금 따라붙지는 않고 있는데 예. 매물은 차익 실현 매물. 근데 가격을 내려서가 아니라 전고점에 해당되는 로얄동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올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매물 증가로 인해서 가격 하방 압력이 세질 것이다. 가격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짓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매물 증가도 좀 통계를 좀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전월세 시장은 매물이 많이 줄고 있다는데 집 대출 규제 때문에 사기도 어렵죠. 전월세 들어갈 물량은 없죠. 그러면 이 서민들의 주거 복지가 굉장히 아주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이내의 거래는 2년으로 보잖아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했죠. 네, 대부분. 그게 네. 끝나는 게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부터 연말까지 민간 통계를 보면 한 6만 3천 가구 정도 돼요. 매월 한 13,000 가구 정도가 이제 새로 계약되는 물량들인데 예. 상당수가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이제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주택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은 줄고 가구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1, 2인 가구는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보니까 예. 가격이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찬물을 끼얹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5대 은행이 9월 달 들어서 2단계 스테이트 DSR이 아니라 예. 그 영향보다 더 큰 대출 규제가 들어왔어요. 대출 규제. 예, 그러니까 은행들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잔금 내기 전에 네. 신규 대출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환 대출도 안 됩니다. 대환 대출. 예, 그다음에 농지는 일체 대출이 또 안 됩니다. 예. 국민은행부터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놔서 이게 가장 큰 타격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스테이트 DSR이나 이 대출 규제는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참, 중소민들이 문제죠, 이게. 네, 결국에는 이제 DSR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소득이 낮은 계층이 중소민인데 이들이 더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예. 전세도 역시 돈 없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또 못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은 무주택자나 네.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예. 또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전세 시장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규제도 쉽게 말하면 양극화, 돈이 현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는 족쇄가 되고 필요가 없이 조금 서울 강남에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현금 도원 능력이 큰 분들은 영향을 덜 받고 이것도 참 교차하네요, 명암이. 지금 매매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청약 시장도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대출 규제도 그렇고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은 사실은 또 줍줍할 기회들도 많이 있고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대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전세도 지금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전세 매매 모두 다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돈맥 경화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 부자들은 지금 좋은 기회들만 노리고 있는 그런 가장 상황. 큰 예가요. 예. 강남에 그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특별 공급. 예, 신혼부부 특별 신혼부부, 공급이나 예. 예, 그 신생아 특별 공급이나 노부모 복양이나 예. 또는 국가 유공자 예. 그림의 떡입니다. 현금이 예, 없으니까. 그 60제곱미터 25평형 같은 경우가 보통 15, 20억 가는데 대출은 5억 이상 안 되거든요. 예. 그 나머지 현금이 10억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과연 그 특별 공급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참 대출 규제가 가계 부채를 줄이고 집값을 너무 뛰지 않게 하는데 효과를 내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이 이제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집값 동향을 놓고 조금 엇갈린 통계가 하나 나와서 우선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게 뭔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월별로 보면 한국부동산원이 8월에 1.27%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곳에서 부동산 정책연구원은 지난 8월에 4.5% 집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둘 다 공인할 수 있는 나름의 그 연구기관들인데 공인기관입니다. 이렇게 네. 한쪽은 올랐다, 한쪽은 떨어졌다 이렇게 상반된 자료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둘 다 해석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이 법정단체는 아니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제 그 지역별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평균된 겁니다. 거래된 가격 평균. 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정부 투자기관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그 거래된 가격과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된 걸 조사하거나 방매된 물건, 호가된 물건을 가지고 가격을 평균낸 겁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실제 거래되는 지역이 중소형 거래가 될 때와 예. 중대형 거래가 될 때 3.3제곱미터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는 지역에 소형이 많이 거래된 데는 평균을 내도 단가가 내려가고 네. 강남같이 또 고가 주택이 많이 거래된 데는 올라가고 이게 섞여 있는 지역은 또 그 중간 단계고 그래서 중개협회가 발표한 내용들이 좀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한 반 정도 신뢰가 있다면 한국 부동산 거도 신뢰는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신뢰가 더 높은 거예요?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간다면 중개협회가 말할 수 있는데 중개협회가 통계를 낼 때 그럼 면적을 발표했어야 됩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중위권 평균 가격으로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없이 중위권 평균 가격으로 가는데 중개협회에서 조사하는 거는 큰 데가 만약에 큰 면적이 만약에 비싸게 거래되면 높게 나올 거고 예. 낮은 게 만약에 그 거래돼서 낮게 거래가 됐다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쪽 통계가 신뢰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떨어진 쪽으로 나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계가 좀 신뢰가 있다면 이게 만약에 좀 선행성이 있다, 이 통계가 혹시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좀 빠르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뭐 통계 시스템 자체가 부동산원 통계보다는 이제 중개협회에서 발표된 통계가 좀 빠르긴 합니다. 한 달 정도 빠르다라고 지금 알려져는 선행성이 있는데 좀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통계라는 게 이게 표본을 어디다 잡느냐,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의 문제고요. 현장에 가보더라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니 뉴스 보면 집값 올라간다 그러는데 왜 우리 동네는 집값 안 오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 집은 안 표본을 오르느냐. 어떻게 잡느냐, 어떤 가격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아파트들 더 많은 표본을 집어넣어서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서초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했다는 거는 아마 잘 믿기지 않거든요. 네, 공인중개사협회는 서초가 하락한 걸로 네. 나옵니까? 그리고 하락분이 마이너스 4.5라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중개협회가 뭐 거래된 걸로 했다니까 제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이하가 많이 거래됐고 네. 또 다른 지역은 뭐 20억짜리 이상이 많이 거래됐다 그러면 단가가 다르거든요, 이게. 네, 여튼 이렇게 하락했다면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시청자들에 전달해야 되니까 실제 자꾸 오르고 있다고 계속 시장 동향을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통계를 보니까 떨어졌나? 그러면 뭔가 정확한 방송이 아닌가 하는 근데 의문이 이제 한국 제기될 수 부동산으로는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방매된 호가된 물건을 가지고 보정을 해서 그 가격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살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이제 상급지를 많이 쳐다봅니다. 그러면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 가보면 매물도 없고요. 지금 또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해버리게 되면 팔리지 않는 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도 같이 포함해서 통계를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랜드마크 아파트라든지 선호도가 높은 주거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초구가 마이너스 4.5%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통계라는 게 정책 결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정확한 걸 알고 싶은데 앞으로 이 통계 기관에서 발표되는 통계가 엇갈리게 나올 때는 반드시 그 근거를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집값의 동향을 좌우하는 게 금리라고 하는데 미 연준이 지난번 빅컷을 단행했죠. 자,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아마도 10월에 금리를 낮출 겁니다. 저는 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오르는 것 때문에 계속 연일 그 기재부 장관도 네. 위험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물가가 지금 현재 2%로 내려와 있어서 안정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굳이 금리를 내려서 그런 분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연일 그 보도를 보면은 0.25 정도 25bp를 내릴 거라고 예측하지만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보다는 내린다고 할 경우 네. 그걸로 하고 내려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네, 왜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내린다는 기대 심리가 선반영돼 있어요. 선반영돼 있다. 네, 요새 그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선반영돼 있고 이 내린다는 것 때문에 이 5대 은행도 지금 그 대출을 막았지만 신한은행에 벌써 그 2달 전부터 2.88%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었어요. 2.88? 네.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 이제 그 무주택자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경우 다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뭐 4.5, 5.0까지 있었는데 금리 0.25 내린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에 큰 영향을 준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내린다는 차원 때문에 선반영됐고요.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이 내려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제가 볼 땐 거시경제 지표를 봐도 이게 반토막 내듯이 2.5, 2.0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3.5%인데. 네. 많이 내려와야 2.5 정도, 더 내려와야 2.0인데
기준금리 2.0, 2.5 정도면은요 거의 중금리급입니다. 대출금리가 가상금리를 적용하면 역시 4%, 5%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시심적인 요인도 미치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매매가 막 늘어나거나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우리 권대중 교수는 본 반면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정 부분 영향은 받겠죠. 많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2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이 꺾였기 때문에 예. 금리가 내리면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9월 4주차 통계가 나오면 좀 더 개선되는 흐름도 보일 거고요. 거래량도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고민하는 게 10월 11일 금통위가 있는데 네. 만약에 안 내린다면 집값 때문에 못 내리는 거고요. 내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정부에 무슨 시그널을 주냐면 야, 우리 집값 내릴 때가 됐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너무 고민돼. 금리를 내릴 때가 됐는데 네. 제발 우리 내릴 수 있게 집값 좀 안정시켜줘라는 시그널을 지금도 계속 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한국은행이 10월 11일 금통위 때 0.25%포인트를 내린다면. 내렸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대출 규제를 저는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더 강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풀어주면. 집값 안정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로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0.25 내렸는데 집값이 폭등한다? 추가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제적으로 본다면 뭐 사실 PF도 문제고요. 내수 경기에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집값 때문에 못 내리면 안 되죠. 가계부채 때문에 못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더 강한 대출 규제. 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다시 덜 썩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트레스 DSR 내년 7월에 예정되어 있는 3단계 조기 시행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더 강화할 것이고 이미 대출 금리도 상당히 내려왔고 최근에 우리 창구 지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은행 창구에서 네. 기준금리는 동결인데도 은행 창구에 따라서 금리가 대출 금리가 내렸다 올랐다 하잖아요. 그러면 0.25 정도 내린다고 해서 실제로 창구에서 대출 금리가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겠다. 또는 내리더라도 좀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한국은행의 역할 중에서 뭐 부동산 시장 안정의 역할은 한국은행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가 안정과 고용인데 집값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금리 내렸다고 눈치 볼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금리 차이가 아직도 뭐 상당히 벌어져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면 거의 내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주택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런 불안한 상태가 아마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이 비탄력 때문에. 좀 궁금해요. 지금 집값이 은행 대출 규제로 조금 둔화되는 상승폭이 둔화된다고 우리 했잖아요. 달리는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고. 얼마나 갈까요? 이 집값 제가 볼 안정세가 때는 규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요, 거기에 어떻게 뭐랄까 그 적응해서 또 다시 적응을- 반등하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그 다시 이유가 반등한다? 우리가 2021년도 8월달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그때 기준금리가 0.75%였습니다. 예. 그게 3.5%까지 올라갔는데도 지금 거래 잘 되고 있잖아요. 삼성 6월, 7월달에 거래량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 네.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상승했습니까?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스트레스 DSR이나 5대 금융기관이나 또 농협을 비롯해서 이렇게 대출 규제하고 네. 만약에 더 규제하더라도 실제 고가 아파트는 현금 거래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아마도 그 영향을 받겠지만 영향을 받지만 연말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 강하게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리고 시장이 좀 더 지금보다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요. 결국에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무조건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강하게 거래 규제에서도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약발이 어느 정도 규제 약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우리 김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집값 상승세가 좀 둔화될 조짐이 있는데 대출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앞으로 좀 집값의 전망을 중장기로 이렇게 한번 길게 펼쳐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한다는데 우리 다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또 존재합니다. 우리 전고점 2021년 전고점 거의 도달한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도달을 했고요. 소득 대비 집값이 사실은 높은 수준은 맞거든요. 그렇게 예. 바라본다면 다시 추세 상승으로 이어져서 여기서부터 집값이 또 뭐 5년 동안 계속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한 1년, 2년 정도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숨고르기 양상, 뭐 보합 양상이 좀 이어지다가 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또 공급 문제, 공급 문제. 서울의 과도한 수요 문제, 전세 가격 상승이 또 집값을 또 부채질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저 시청자의 그런 출산율에도 경각심 없이 이렇게 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런 건 조금 이 출산율의 영향 이걸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시청자의 지적이 하나 올라와 있다는 거 소개해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집값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전해드릴 게 이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오늘부터 선도지구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선도지구 이게 이제 빨리 재건축이 빨리 되는 곳이잖아요. 네. 이제 그 지역 선도지구로 유력한 후보지들은 뭐 집값이 조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많이 올랐죠. 이미 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외부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그 매입을 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선도적이 그 5개 신도시 중에서 예. 분당이 이제 한 8천 가구 정도, 네. 일산이 한 6천 가구 정도,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중동, 삼본, 평촌은 4천 가구 정도를 선도적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예. 이제 선도적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부터 여러 가지 기반 시설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뭐 이제 그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엇갈린다. 어떻게 가격이 엇갈려요? 오르면서 추가 부담금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거고 추가 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용적률 차이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큰 차이가 난다 그런 네, 얘기입니까? 네, 사업성이 네. 좋은 쪽은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서울저도 분당 쪽이 분당. 높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평촌 일산 쪽인데 만약에 이제 금년도 2만 6천 가구를 선도적으로 정부가 12월달에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된 지역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5곳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이제 될 텐데 이 사업성 차이가 좀 현재 분위기로 보면 많이 납니까? 일단 뭐 분당 신도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로 분당이. 봐서 시장에서는 분당 신도시의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용적률은 사실 분당하고 일산이 좀 낮은 편이고요. 예. 다른 신도시들 비해서 유리한 측면도 있고 같은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건축비는 똑같잖아요. 예. 비슷한데 뭐가 차이 나냐면 결국 일반 분양 물량이 나왔을 때 얼마나 높게 받을 수 있느냐. 결국 현재 집값이 높게 형성된 분당 신도시가 일반 분양가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가가 높게 받으면 사업성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분당 신도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금 투자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그리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얘기까지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